안녕하세요. 전 엄마의 사랑과 헌신 속에 자랐던 여자입니다. 전 누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저희 엄마라고 말하곤 해요. 세상엔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참 많지만 제겐 어릴 적에도 지금도 저희 엄마만큼 멋지게 느껴지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자신의 젊음을 바쳐 절 키워준 분이니까요. 그리고 엄마가 하시던 일을 이어서 하고 있는 제 자신의 직업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죠. 그런 제게 돈이라는 잣대만 들이대며 저희 집도 제 직업도 깔보고 무시하던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요. 그 한심한 사람은 결국 가족 모두의 비난을 받으며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제 동서였죠. 그 통쾌했던 일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아빠는 아주 다정하고 성실한 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아빠는 제가 고작 4살 때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죠. 평생 일을 해본 적이 없던 엄마는 그때 정말 막막하셨다고 합니다. 양가 모두 엄마를 도와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 엄마는 오빠 절 키우기 위해 도배공으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상규야, 민영아, 여기 얌전히 있어. 엄마 얼른 일 끝내고 같이 짜장면 먹으러 가자. 엄만 때로 맡길 곳이 없어 우릴 일터에 데리고 가기도 하셨습니다. 쓱쓱 벽질 바르는 소리, 도배불의 끈적한 냄새 등 엄마 일터에선 항상 엄마 몸에서 나던 냄새가 풍기곤 했죠. 당시 부부 도배팀은 그래도 꽤 흔했지만 여자 혼자 도배공으로 활동하는 경우는 드물었다고 하더라고요. 엄만 오빠 절 어떻게든 키우겠다는 일념 하나로 여자의 몸으로 그 힘든 일에 뛰어드셨던 거예요. 살림만 하던 분이 그런 고된 일을 하기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전 가끔 자식들 몰래 흐느끼며 아빠를 부르던 엄마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괜히 무서운 마음에 엄마에게 달려가 등 뒤에서 꽉 안아드렸죠. 엄마, 울지 마세요. 미안해, 우리 딸. 놀랐지? 엄만 그냥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 힘들어서 우는 거 아니야. 엄마의 손톱 아래엔 늘 굳은 도배풀이 묻어 있었습니다. 철이 들어가며 엄마의 그런 손을 볼 때마다 가슴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마딘 굵어지고 피부는 거칠어져 예전 고왔던 엄마의 손은 온데간데 없었으니까요. 그런 엄마를 돕고자 오빠 전 어릴 적부터 고사리 손으로 집안일을 돕고 밥도 스스로 곧잘 해먹었습니다. 엄만 그런 우리에게 미안해하셨고 우린 엄마를 안타깝게 여겼죠. 그렇게 우린 세 식구가 서로를 연민하고 힘을 북돋아주며 아파 없는 삶을 살아나갔답니다. 엄마가 열이 나고 몸살에 걸려도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열심히 일을 나가셨습니다. 그런 노력 끝에 경력이 10년이 넘었을 땐 엄마는 어느덧 인부 2-3명을 데리고 일하는 숙련 기술자가 되어 있으셨죠. 그런 엄마 덕에 오빠 전 대학에 가고 어엿한 직장인이 될 수 있었어요. 엄마, 이젠 좀 쉬세요. 저희가 드리는 용돈으로 여기저기 놀러도 다니시고요. 니들 다 취직한 후론 그래도 쉬엄쉬엄 하고 있어. 그리고 그래봤자 엄마가 너희들보다 아직 더 잘 벌거든. 아직 자식 도움 받을 나이 아니니까 너희들이나 놀러 다니고 많이 모아둬. 엄만 오빠 제가 다달이 드리고 싶어하는 용돈을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대신 오빠 전 돈을 모아 엄마를 모시고 여행을 가고 무슨 날이면 좋은 선물을 해드렸죠.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알았기에 그 은혜를 어떻게든 갚고 싶었어요. 저보다 4살 많았던 오빠는 제가 26살 때 결혼했습니다. 새언니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희 엄마에게 특히 너무 잘해줬기에 전 언젠가 결혼하게 되면 새언니처럼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죠. 오빠가 결혼한 지 3년 뒤 저도 3살 위의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저와 같은 직장인이던 남편은 부드럽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잘 기억나지 않는 저희 아빠를 떠올리게 하는 사람이라 어렵지 않게 결혼을 결심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시부모님 또한 정말 좋은 분들이었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과 성격이 비슷하셨고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처럼 여장부 같은 스타일이셨어요. 평생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셨다더니
그래서 더 성격이 강인해지신 것 같더라고요. 혼자서 아들, 딸 다 키우신 훌륭한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라면 혼자 그렇게 자식들 키우며 살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정말 존경스러우십니다. 저희 경보가 앞으로 사돈께 많이 배우며 살았으면 좋겠네요. 시어머니께 너무 감사했던 건 저희 엄마를 존경스러운 분이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었어요. 한부모 가정이라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다는데 저희 엄마를 존중해 주시는 말을 들으니 정말 제가 좋은 집에 시집을 가게 됐다 싶더라고요. 저희가 결혼할 때 양가에선 각각 3천만 원씩 결혼 자금을 지원해 주셨어요. 실은 양가의 형편이 썩 넉넉한 편은 아니었기에 거절하려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양가 부모님 모두 부모가 주는 돈은 그냥 받는 게 예의야 라며 강하게 나오셨기에 결국 감사한 마음으로 받게 됐죠. 그리고 엄만 결혼을 앞둔 어느 날 절 불러 팔찌 하나를 선물해 주셨어요. 많이 고가의 브랜드였기에 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우리 딸한테 반짝거리는 장신구 하나 제대로 선물해 준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백화점에서 물어물어 샀어. 엄마, 이거 되게 비싼 거잖아요. 우리 딸이 새 인생 시작한다는데 기념으로 엄마가 이 정도는 해주고 싶었어. 민영아, 경보 정말 좋은 사람 같더구나. 네 시부모님도 그렇고. 엄마 네가 그런 행복한 결혼하게 돼서 정말 기뻐. 엄마가 열심히 산 보람이 느껴져. 엄마 네 팔찌가 네 행복을 오래오래 지켜줄 수 있는 부적이 되어줬으면 좋겠어. 잘 살아야 한다 우리 딸. 남편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그 팔찌는 결혼 반지보다도 귀중한 제 보물 1호가 되었답니다. 그 뒤 전 항상 그 팔찌를 소중하게 차고 다녔어요. 그렇게 결혼한 뒤 남편은 저희 엄마를 정말 살뜰하게 챙겨주더군요. 여보, 나 인터넷에서 엄청 좋다는 핸드크림을 봤는데 몇 개만 사도 돼? 좀 비싸서. 사도 되지. 왜, 당신 바르게? 아니, 장모님 손이 많이 거치시잖아. 장모님 사다 드리려고. 또 당신도 하나 사주고. 장모님, 냄비 어디 있어요? 제가 미역국 끓여드리려고 재료 사왔어요. 뭐? 생일이라고 밥 먹자게 외식하는 줄 알았더니 자네가 직접? 우리 민영이도 아니고? 저도 음식 잘해요. 집사람은 자주 끓여드렸을 테니까 이번엔 제가 끓여드리고 싶어서요. 형님네한테도 제가 음식한다고 말씀드려놨어요. 사소하게 엄마를 생각해주고 직접 미역국도 끓여드리던 남편을 엄마 많이 예뻐하셨습니다. 새언니와 오빠도 저에게 결혼 참 잘했다는 말을 거듭하곤 했죠. 그런 남편이었기에 저도 더더욱 진심을 다해 시부모님께 잘해드릴 수 있었어요. 시댁에도 자주 찾아가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기도 하면서요. 시부모님은 다행히 제 행동을 예쁘게 봐주시곤 싹싹한 며느리가 들어왔다며 좋아해 주셨습니다. 형수님, 요새 주식 좀 하신다면서요? 형이랑 같이요. 어때요? 잘 돼요? 아니요. 생각보다 어렵고 잘 안 돼서 얼른 다시 돈 뺐어요. 남편이나 저나 쫄보라 그런 건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저보다 2살 위였던 시동생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도 제가 어린데 꼬박꼬박 존칭을 써주며 절 형수 대접해 주었죠. 시동생은 본인의 말을 빌리자면 개천에서 난 용이었어요. 공부를 아주 잘했다던 시동생은 시부모님의 도움으로 외국의 좋은 대학을 졸업한 뒤 한국으로 돌아와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평범한 중소기업 직장인이었던 제 남편을 무시하지도 않았고 부모님께 감사해야 할 줄도 알고 가족도 잘 챙기던 된 사람이었죠. 다만 좀 으스대기도 좋아하고 야망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에이, 차라리 저한테 물어보시지. 전 주식은 잘 안 하지만 그래도 아는 건 많아요. 그리고 원래 담이 커야 돈도 크게 버는 법인데 형하고 형수님은 너무 간이 작으신 것 같아요. 저 보세요. 회사에서도 대담한 인재라면서 다들 절 얼마나 좋게 보는데요. 두고 보세요. 전 이런 대기업 다니는데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이 올라갈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 제가 형수님 외면을 안 할게요. 가끔 지나치게 자기 자랑을 할 땐 좀 푼수 같기도 했지만 그래도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남편과 전 제 나이 33에 꼼장어 집을 창업했었어요. 당시 남편은 회사 상황이 불안불안한 상태였고 전 아들을 돌보기 위해 일을 쉬다 다시 취업할 회사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냥 이참에 함께 자영업을 운영해 보기로 한 거죠. 우리가 한창 자영업을 할까 말까 고민할 당시 시동생은 또 아는 체를 하더라고요. 장사해봐 형. 요즘 누가 직장에 평생을 바쳐. 월급쟁이보단 자영업이든 뭐든 내 사업하는 게 잘만 하면 훨씬 낫지. 내가 세금이나 그런 거 잘 아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도와달라고 해. 물론 시동생의 부추김 때문에 꼼장어집 창업을 선택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 괜히 더 믿음이 가더라고요. 하지만 우린 고작 1년 만에 가게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가진 돈을 다 투자해 나름대로 많이 알아보고 시장 조사도 하며 한 도전이었는데 너무 섣불렀다 싶어 속상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시동생은 우리에게 민망한 듯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게 잘 좀 알아보고 하지 형. 하긴 요즘 사업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더라. 해도 요즘엔 비인기 메뉴인 꼼장어가 웬 말이야. 도련님, 지금 불난집에 부채질해요? 언젠 요즘 자영업이 대세라더니 물론 도련님 탓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기가 막혀서 전 시동생을 보며 쏘아붙였습니다. 자기도 민망했는지 시동생은 뒤통수를 멋쩍게 긁더라고요. 이틀 뒤 시동생은 저희 집에 삼겹살과 소주를 사들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와 남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더라고요. 죄송해요 형수님. 실은 괜히 제가 전에 그런 말을 해서 이렇게 됐나 싶어서 너무 미안하고 민망하더라고요. 근데 자존심 때문에 바로 미안하단 말이 안 나와서 그렇게 괜한 소리를 했던 것 같아요. 형수님이랑 형을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제가 못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시동생은 우리에게 그 자리에서 대뜸 500만 원을 계좌로 송금해 주더군요. 놀라서 이걸 왜 주냐고 했더니 시동생은 이렇게 말했죠. 빚이 안 생겼다지만 당장 생활비가 막막할 거 아니에요. 현준이도 있는데 이거 보태 쓰세요. 정말 죄송했어요 형수님. 미안해 형. 이렇게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 너무 큰 돈이라며 거절하려고 했지만 시동생은 나중에 갚으라며 끝내 우리를 도와주더군요. 한푼이 간절한 상황이었는데 너무 고마웠죠. 나중에 돈을 벌어 돈을 갚긴 했지만 그때 고마움은 정말 두고두고 남더라고요. 그렇게 시동생은 가끔 얄밉긴 해도 절대 미워할 수 없는 착한 사람이었답니다. 한편 꼼장어 집이 망한 뒤 남편과 전 이 위기를 어떻게 해야 하나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둘 다 여기저기 이력서를 돌렸지만 학벌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전 애 엄마이기까지 했기에 취업이 잘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가게 문을 닫은 지 2달 뒤 엄마가 우리를 불러 제안을 하나 해주시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도배판에 많이 뛰어드는 추세인데 너 엄마한테 도배 배워볼래? 부부끼리 도배하러 다니는 사람 요새도 많으니까 둘이 같이 일하러 다니면 좋지 않니? 박서방, 비록 이 일이 몸은 좀 고되지만 경력이랑 실력이 쌓이면 일하는 만큼 벌어갈 수 있는 괜찮은 일이야. 만약 2 사람이 배우겠다고 하면 내가 잘 가르쳐주고 일감도 많이 줄게. 정말요, 장모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집사람이 안 하겠다고 해도 전 장모님께 일 배우고 싶어요. 거기다가 일도 주시겠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무능력한 남편 같아 너무 괴로웠는데 장모님 덕에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요. 엄만 공경에 빠진 저와 남편을 위해 직접 도배일을 알려주시기로 한 겁니다. 이제야 어둠 속에서 빛이 좀 보이는 것 같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린 엄마를 따라다니며 일을 배워 도배공으로 일하게 되었답니다. 삭신이 쑤셔. 허리도 너무 아프고. 나도 여보. 파스카만 벌써 얼마가 들었는지 모르겠어. 처음 일을 배울 땐 정말 안 아픈 데가 없더라고요. 일이 생각보다 더 고됐거든요. 그렇게 도배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되니 새삼 엄마에 대한 죄송함과 감사함이 느껴져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사부인께 꼭 감사하다고 전해드리렴. 경보가 가게 망하고 한동안 축 처져 있더니 사부인 덕에 다시 기운을 찾았잖니. 시부모님은 남편을 도와주신 저희 엄마에게 많이 감사해 하셨습니다. 두 분은 비싼 굴비 세트와 한우 세트까지 보내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셨죠. 그렇게 남편과 전 엄마 덕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시동생은 제가 결혼한 지 7년 뒤 저보다 1살 어린 동서와 결혼했습니다. 늘 야망이 넘쳤던 시동생은 아주 부잣집에 장가를 가게 됐어요. 동서는 제법 탄탄한 회사를 운영하던 집의 장녀였거든요. 처음 봤을 때부터 비싸 보이는 옷에 가방에 구두에 딱 봐도 관리받은 것 같은 피부 상태까지 부잣집 딸내미라는 것이 티가 나더라고요. 다만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걸 보니 착해 보인다기보단 좀 깍쟁이 같아 보였죠. 뭐? 그 집에 들어가 산다고? 네, 어머니. 그쪽 집안엔 아들이 없잖아요. 심지어 처젠 외국에 나가 살고 있고요. 집사람이랑 헤어지기 외로우셨는지 그냥 제가 그 집에 들어와 처가살이 하기를 바라시더라고요. 시동생은 결혼한 뒤 처가살이를 하기로 했다더군요. 물론 시집살이 하는 며느리도 있으니 처가살이 하는 사이도 당연히 있겠지만 시부모님은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험담하는 건 아니지만 진이가 좀 철이 없어 보이던데 너 그 집 대릴 사이로 갔다가 처가 식구들 귀에 눌려 지내는 거 아니냐? 상견례 때 보니까 사돈 어른들도 호락호락한 분들이 아닌 것 같던데 엄마 너 힘들까 봐 걱정이다. 에이, 가족인데 당연히 괜찮죠. 그리고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열심히 해야 장인어른께서 절 후계자를 확실히 점찍고 나중에 회사를 물려주지 않겠어요? 나중에 저한테 회사 물려주겠다고 말을 하셨지만 혹시 모르니까 이번에 눈도장 제대로 찍어놔야죠. 시동생은 결혼하며 동선의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기로 했었습니다. 시동생이 다니던 곳에 비하면 아주 작은 회사였지만 일개 직원과 대표는 완전히 다른 자리였으니 시동생은 반드시 그 회사를 물려받겠다는 야망이 불타올랐던 거예요. 결혼한 뒤 시동생은 그 집에 들어가 그래도 잘 지내는 것 같더군요. 남편과 친했던 시동생은 남편과 통화를 하며 이런저런 자랑을 하기도 했죠. 이 집엔 숙식하면서 일하는 분이 있어서 아무도 밥도 설거지도 안 해. 청소도 다 그분이 해주셔. 역시 부잣집은 다르더라. 하지만 문제는 동서였어요. 동선 잘 사는 자기 집을 믿고 콧대가 너무 높더라고요. 동선 처음부터 시댁에 오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시아버지까지 모든 사람이 다들 분주하게 음식을 하거나 집안일을 하고 있을 때도 가만히 앉아 공주대접만 받고 싶어 했죠. 시동생은 민망해하며 동서에게 말했어요. 여보, 다들 힘들게 일하는데 같이 좀 하자. 얼른 같이 끝내고 맛있게 밥 먹으면 좋잖아. 뭐? 할 거면 당신이나 해. 난 집에서도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힌단 말이야. 알겠어. 미안해. 시동생은 동서에게 찍소리도 못하고 가족들에게 자신이 2배로 일하겠다고 하더군요. 거기까지야 그래 평소 하지 않는 일이니 하기 싫겠다 생각했는데요. 동선 자기 손으로 물도 떠다 먹기 귀찮아 제게 부탁까지 하더라고요. 형님, 저 물 한 잔 좀 주실래요? 형님이 정숙이랑 가깝잖아요. 동선 집에서 물도 자기 손으로 안 떠먹어? 미안한데 이 집에선 우리 아들조차도 자기 물은 자기가 떠다 마실 줄 알거든? 로마에 왔으면 최소한의 법은 따라야지. 기가 차서 한마디 했더니 동서는 절 째려보더군요. 시어머니는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며 우릴 말리셨죠. 됐다. 그만해라 애미야. 얘 둘째야. 최소한 물 정도 네가 떠다 먹거라. 다들 분주한 거 안 보이니? 시어머니는 웬만하면 분란을 일으키기 싫으셨던 거예요. 그 뒤 동선 자긴 돕지도 않았으면서 식탁에 앉아 이 깻잎전은 속을 너무 맛없게 했네. 우리 집 이모가 하는 음식이 훨씬 맛있네 하며 투덜대더군요. 전 참지 못하고 동서에게 쏘아붙였죠. 맛없으면 먹지 마 동서. 동서 입맛에 안 맞는 것 같네. 그리고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고 했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먹기만 하면서 그런 말 하면 밖에서 밉상이라고 손가락질 받아. 제 말에 동선 얼굴이 빨개지며
젓가락을 탁 놓아버렸어요. 그 일로 동선 집에 가서 시동생에게 히스테리를 부렸나 보더라고요. 시동생은 얼마 뒤 저희 집에 찾아와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형수님, 정말 죄송한데 저희 집사람 조금만 봐주세요. 저희 어머니한테도 부탁드렸어요. 평소에도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많이 하고 까탈스러운 성질 맞추기 힘든데 이번엔 진짜 고역이었어요. 장인어른 장모님도 이런 좋은 집에 장가 왔으면 자기들 딸 성격 하나 정도 맞춰줘야 되지 않냐고 뭐라고 하시는데 저 너무 힘들어요. 서방님이 그 집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진 서방님 자유지만 가족들까지 동서가 발 아래로 보게 하면 안 되죠. 그 괘씸한 행동을 어떻게 그냥 내버려둬요. 야, 박경현. 네가 그렇게 행동하는 건 우리 부모님까지 낮추는 일이야. 정신 차려 임마.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알지만 아닌 건 아니다 싶어 남편도 저도 시동생을 나무랐습니다. 그래도 시동생을 생각해 전 동서의 시건방진 행동을 최소한은 참아주었어요. 시어머니도 시동생을 위해 강단 있는 성격을 많이 죽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동선 여전히 시댁에 오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했고 하품을 하고 지루하다며 투덜댔죠. 다들 음식을 만들고 있는 옆에서요. 그래서 전 그냥 동서 앞에 수절 놔주지 않았습니다. 뭐예요? 제 거는요? 저번에 내가 한 말 기억 안 나?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고 했잖아. 안 먹으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소파에 앉아서 지루하다고 투덜댄 거 아니야? 황당해하던 동서에게 전 웃으며 말해주었어요. 동선 기가 막히단 표정으로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전 손님이잖아요. 무슨 손님 대접을 이래요? 나도 이 집 손님이거든? 근데 왜 동선 똑같은 며느리 난 부려먹으면서 동선 아무것도 안 하고 대접만 받으려고 해? 재수씨가 집에서 귀하게 자란 거 알지만 저희 집사람도 그리고 저랑 경연이도 다 귀하게 자랐어요. 그동안 꾹 참다가 오죽하면 저희 집사람 이러겠어요? 남편도 제 말을 거들고 시부모님도 한숨을 쉬자 동선 얼굴이 빨개지더군요. 그 순간 동서의 배선 눈치 없는 꼬르륵 소리까지 흘러나오고 말았고요. 결국 동선 당황해하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하면 되잖아요, 하면. 뭐 이따 설거지를 하면 돼요? 동선 설거지는 자신이 하겠다며 기어코 수절 가지고 와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런 동서가 과연 설거지를 했을까요? 아니요. 결국 동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도망을 가버리더군요. 그래서 전 그 다음엔 아예 앞치마를 던져주었어요. 동선 나중에 한다고 하면 말 안 지키잖아. 그러니까 오늘도 같이 밥 먹고 싶으면 처음부터 도와. 편한 옷 저기 안에 많으니까 갈아입으려면 입고. 차라리 전 집안일은 좀 힘들어서요. 그래도 뭐라도 도울게요. 이 정도로 동서가 나왔다면 저도 그렇게 괘씸해하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심보가 너무 고약해 보여 저도 강하게 나갔던 거예요. 동선 분했는지 제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형님,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고 이러시는 거예요? 전 이런 데서 음식이나 하려고 결혼한 게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인데? 부모님이 잘 사는 집 장녀? 네, 맞아요. 저희 아빠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데요. 그래, 동서 아버지 대단하신 거 알아. 근데 그렇다고 동서가 대단한 건 아니잖아. 그리고 설사 동서가 엄청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도 동서가 먹을 음식 동서 손으로 하는 거랑 그게 무슨 상관이야? 동서는 자신의 부모를 내세우며 제 길을 꺾으려고 들더라고요. 그 유치한 말에 전 콧방귀를 뀌었죠. 그랬더니 동선 더 약이 올라 버럭거리더라고요. 형님, 혹시 저한테 자격지심 있으세요? 형님은 집도 못 살고 고작 도배 같은 몸쓴 일 하는데 난 집 잘 살아서 일도 안 다니고 남편도 잘났으니까 지금 질투해서 이러는 거잖아요. 아니, 난 세상에서 내 남편이 제일 좋고 비록 우리 집 잘 살진 않아도 못 살지 않거든? 그리고 내일이 어때서? 난 평생 혼자 도배로 자식을 다 키워주신 우리 엄마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해. 그런 우리 엄마의 직업이자 나랑 남편이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동선 지금 자기 기분 나쁘다고 나뿐 아니라 내 남편, 우리 엄마까지 모욕하고 있는 거야.
진짜 귀티 나는 사람들은 그렇게 무리하게 행동 못해. 집에 돈만 있으면 뭐해? 기품이 없는데. 가족으로서 충고하는데 앞으로 행동 관리 조심해. 뭐요? 지금 말 다 하셨어요? 그만들 해라. 작은 애 너, 네가 먼저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를 해야지. 어디서 감히 다들 보고 있는데 목청을 높여? 얼른 네 형님한테 사과해. 선을 넘는 말에 전 물러서지 않고 동설 야단쳤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시어머니께서 상황을 중지하며 그 일은 일단락되었죠. 하지만 그날 동선 제게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어요. 시동생만이 따로 제게 연락해 거듭 사과했을 뿐이었죠. 그렇게 시댁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족들과 부딪힐 거면 차라리 오지나 말지. 동선 그 뒤에도 시댁에 오긴 계속 오더라고요. 시동생이 들으니 시동생이 동사 둘이 있을 때 형수님 좋은 분이니까 잘 좀 지내봐 라는 말을 했다고 제게 더 앙심을 품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 질투가 좀 심하거든요. 가뜩이나 형수님이 마음에 안 드는데 제가 형수님 편 좀 들었다고 그날 절 방에서 쫓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저 처량하게 거실 소파에서 잤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형수님 이겨먹고 싶어서 그냥 저 혼자 간다고 해도 바득바득 따라오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동선 절 만날 때마다 자꾸 크고 작게 계속 시비를 걸었어요. 시부모님은 간혹 동서가 선을 넘으면 나무라긴 하셨지만 그래도 시동생을 생각해 웬만하면 동설 참아주려고 하셨죠. 대신 제게 많이 미안해 하시면서요. 전 시부모님의 마음도 이해했고 시동생의 야망도 알고 있었기에 그래도 동생 행동을 어느 정도는 참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가차없이 입을 막아버렸죠. 저까지 입 꾹 다물고 다 참아주다간 동서가 정말 시댁을 발 아래로 볼 것 같았거든요. 그런 동서의 문제는 시댁에서 행동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한 지 고작 서너 달쯤 지났을 때부터 시동생이 저희 집으로 찾아와 자꾸 하소연을 하더군요. 처가살이 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편하게 살지 못하겠다고 각오하고 갔었어요. 근데 이건 너무 정도가 심하더라고요. 동선의 집에서 일하던 가정분 알고 봤더니 자꾸만 바뀌는 자리였다고 해요. 동서와 동서 부모님이 보통 까탈스러운 게 아니었던 거죠. 시동생이 결혼한 지 2달 뒤 또 가정부가 그만뒀는데 이젠 구하는 것도 번거롭다며 그때부터 그 집 식구들은 시동생에게 집안일을 하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니, 동서랑 동서 어머님 집에서 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걸 회사 다니는 서방님한테 다 시켰다고요? 네, 장모님이랑 집사람은 원체 손에 물을 묻혀본 적이 없어서 절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장인어른이 뭘 하는지 아세요? 자기 후계자라고 회사 사람들 다 저한테 잘해주지. 언제가 공짜로 회사 물려받고 재산도 물려받을 거지. 이렇게 좋은 집에 맨몸으로 들어와 살게 해줬지. 결혼하면서 이 정도 득봤으면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그 집 집안일은 죄다 제 차지예요. 그나마 평일엔 저 회사 다녀올 때까지 일해주는 아주머니 한 분이 오시긴 하는데 그분은 딱 점심만 차려주고 집 쓸고 닦기만 하세요. 새벽장 봐서 아침 차리고 저녁 차리고 주말 식사는 다 제 담당이에요. 나머지 집안 청소도요. 동선의 가족은 시동생을 제대로 부려먹기 시작했던 겁니다. 심지어 매 끼니 반찬도 찌개도 새로 끓여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채소나 생선은 아침에 장 본 게 아니면 쳐다도 안 봐 시동생은 새벽까지 일어나 장을 보고 아침을 차려야 했고요. 그렇게 다 하고 별로 좋은 소리도 못 들어요. 특히 집사람은 뭐 하나만 마음에 안 들어도 저한테 엄청 짜증을 낸다니까요. 심지어 자기가 문턱에 발을 찧었으면서 표정을 왜 그렇게 얼빵하게 하고 있냐고 막 저한테 짜증을 내더라고요. 어머 세상에. 회사에선 편한 줄 아세요? 절대 아니에요. 열심히 일 배웠더니 장인어른이 이젠 무슨 일이든 다 저한테 떠넘기려고 하더라고요. 자긴 맨날 꼴 붙이러 다니면서요. 제가 그 회사 들어간 지 얼마나 됐다고 대표 대리를 척척 해내겠어요. 하나라도 실수하면 욕이 막 날아오는데 진짜 이게 맞나 싶어요. 심지어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처제가 잠깐 들어왔다 나갔는데 그때 처제 따라다니면서 백화점에서 수발까지 들어야 했다고요. 시동생은
몇 번이나 하소연을 하며 울먹거리더라고요. 심지어 동선 결혼 전과 달리 몸이 망가진다며 애도 안 낳는다고 했다고 해요. 꼭 동서랑 계속 살아야겠어요? 저도 힘든데 그래도 그냥 회사 물려받을 생각만 하면서 최대한 참고 있어요. 자기가 그러고 살고 싶다고 하니 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정말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시동생이 결혼한 지 2년 정도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 우리 명절을 맞아 시댁에 모여 다 같이 음식을 하고 있었죠. 시동생과 동선 그날 평소보다도 더 늦게 시댁에 도착했더군요. 시동생은 제게 귓속말로 사과를 하더라고요. 죄송해요, 형수님. 일찍부터 빨리 가자고 그렇게 보챘는데 집사람이 자기 내일 받고 온다고 해서요.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날 웬일로 동서가 자기가 먼저 앞치마를 메고 전을 붙이던 제 옆에 앉더군요. 저 뭐 도우면 돼요? 웬일이야, 동서? 근데 옷 안 갈아입고 와도 되겠어? 동서 옷 대부분 다 비싼 거잖아. 색이 너무 하얗기도 하얗고.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 뭐 하면 되냐고요? 동선 새초롬한 표정으로 우릴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다른 꿍꿍이가 있었더라고요. 제 옆에 꼭 붙어있던 동선, 앉아있은 지 5분도 안 돼 소리를 빽 질렀어요. 아우 진짜 기름 다 튀었잖아요, 형님. 그쪽으로도 튀었어? 미안, 동서. 전을 부치는데 당연히 기름도 함께 있지 않겠습니까? 전 전을 구우며 새로 기름을 조금 부었었어요. 그리고 새 전을 올리는데 그만 실수를 해서 기름이 주위에 튀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대형 프라이팬 앞에 바짝 붙어 앉아있던 동생 옷에도 그 기름이 몇 방울 튀었던 겁니다. 그래도 제 실수니 전 동생에게 사과부터 했어요. 그런데 동선 지나치게 길길이 날뛰며 눈알을 부라리더군요. 미안하다면 다 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요? 내가 세탁비 물어줄게. 미안해, 동서. 미안하다면 다냐고요. 그리고 세탁은 무슨 세탁비예요? 새 옷으로 사줘야죠. 한정판이라 똑같은 옷을 살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안 팔면 돈으로라도 물어주세요. 아니, 그냥 세탁하면 되지. 뭘 새 옷을 사달래. 그러니까 어머님도 나도 진즉 옷 갈아입으라고 했잖아. 굳이 괜찮다고 거절하고 위험하니까 떨어지라고 해도 계속 나랑 후라이팬 옆에 꼭 붙어있더니 그래서 이 사달이 난 거 아니야. 지금 형님이 실수해놓고 제 탓하시는 거예요? 옷값 물어주기 싫어서요?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 동서 솔직히 말해봐. 나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비싼 옷 입고 오자마자 앞치마 두르고 앉은 거 아니야. 평소 같았으면 손도 하나 까딱 안 하려고 했을 사람이. 하도 과하게 나오니 동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말을 던져봤더니 동선 얼굴이 새빨개지며 말을 더듬더군요. 딱 걸렸던 거죠. 내가 왜 그런 유치한 짓을 해요? 사람을 뭘로 보고. 아무튼 빨리 옷값이나 물어내요. 근데 뭐 형님한테 이 옷 살 수 있는 돈이나 있겠어요? 그게 얼만데? 형님, 하루 일당 얼마예요? 10? 아님 20? 형님 일당이 얼마든 간에 이거 한 달치 형님 일당 다 합쳐도 못 살 돈이에요. 그러게 애초에 조심을 했어야죠, 진짜. 맨날 거적대기나 입고 다닌 거지 주제. 감히 누구 옷을 이렇게 만들어요? 이것이 정말 일부러 그랬구나 싶어 열이 다 받더라고요. 나를 그렇게 이겨먹고 싶어 하더니 말로 되지 않자 이런 심술까지 부리는구나 싶어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그런 동선 정말 제대로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동선은 제 팔에 걸려있던 팔찌를 빼앗으려 들었거든요. 이거라도 내놔요. 내가 이거 담보로 가지고 있을 테니까 내 옷값 들고 오라고요. 이거 형님네 엄마가 사준 비싼 거라면서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저리 안 가? 그 팔찌는 제가 결혼할 때 엄마가 선물해 주신 바로 그 팔찌였습니다. 동선 담보 타령을 하며 제 팔에서 그 팔찌를 가져가려고 했죠. 얼른 피하긴 했는데 하마터면 동서 손에 걸려 팔찌가 뜯어질 뻔했어요. 그 순간 정말 제 이성의 끈이 뚝 끊기더라고요. 너무 열이 받았던 전 바로 동서에게 응징을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보다도 먼저 동서의 뒤통수를 퍽
휘갈겨버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옆에 내가 진짜 보자 하니까. 야, 너 그냥 여기서 나가. 그 사람은 바로 시동생이었습니다. 놀라서 옆을 보니 시동생은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동설 노려보고 있더군요. 그런 시동생 말고도 이번엔 정말 화가 많이 난 것 같은 남편도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모두 붕괴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시동생은 그런 가족들 앞에서 완전히 벙쪄있던 동서에게 계속 쏘아붙이기 시작했어요. 여보, 당신 지금 나한테 손댄 거야? 됐다. 왜? 왜? 이것도 돈으로 보상해줘? 뒤통수 친 값을 얼마면 돼? 야, 이거 다 가져가.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이야. 시동생은 자기 지갑에서 5만 원짜리 대여섯 장을 꺼내 동서 얼굴에 던져버리더군요. 동선 거의 울 듯한 표정이었지만 시동생은 신경도 쓰지 않고 말을 이어갔어요. 왜? 울게? 울어. 야, 너 이럴 거면 나 좋다고 왜 쫓아다녔냐? 맨날 집에서 제멋대로 굴면서 나 구박해. 꾸역꾸역 우리 부모님 집 따라와 분탕질만 늘어나. 할 줄 아는 거라곤 착한 형수님한테 시비 거는 것밖에 없어. 난 이제 네가 아주 지긋지긋해. 왜 나한테만 그래? 당신도 그런 내가 좋다고 결혼한 거잖아. 결혼 전엔 이 정도인지 몰랐지. 그리고 하다못해 난 그렇다 쳐도 우리 가족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사람이라면 예의라는 게 있어야지. 아무리 오냐오냐 자랐다고 해도 네가 5살 먹은 애야? 그래, 나 솔직히 너 만나 인생 역전하고 싶었어. 부정 안 할게. 그래서 너랑 네 가족이 나한테 거지같이 구는 것도 다 참고 염치 없게 가족들한테도 네 행동 좀 참아달라고 부탁했어. 근데 그러니까 넌 정돌 모르더라? 어디 기름 좀 튀었다고 형수님을 그렇게 모욕해? 형님이 먼저 실수한 거잖아. 웃기지 마. 어쩐지 당신 오늘 집에서 나올 때 뭐라고 했어? 평소랑 다르게 보세 싸구려 옷 입어서 피부가 까끌거리는 것 같다고 했지? 그러면서 뭐? 한 달치 일당을 합쳐도 모자라? 당신 형수님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싼 옷 입고 온 거잖아. 비싼 옷은 버리기 싫고 형수님 명품도 잘 모르시니까. 처음엔 이게 뭔 상황인가 했는데 당신 한 행동 지켜보니까 바로 알겠더라. 지졸하게 진짜. 난 더 이상 너 같은 여자랑 못 살아. 그 거지 같은 회사 대표? 안 해. 시동생은 그동안 쌓아왔던 울분이 터졌던 겁니다. 그날 시동생은 동서가 저에게 한 도가 지나친 행동을 보고 마지막 오만정이 다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평소 늘 만만하게 생각했던 시동생의 이혼 선언에 동선 결국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 동선 옆에 있던 시어머니에게 달려가 징징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저 사람 미쳤나 봐요. 형님도 제 남편도 왜 다 저한테만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에서 편하게 후계자 대접 받고 살면서 저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 편한 대접? 어머니, 제가 그동안 어머니 아버지 속상해 하실까봐 차마 말씀 못 드렸는데요. 저 그 집에서 완전 종 취급받고 살고 있어요. 맨날 새벽장 봐서 아침 차리게 하고 욕실 청소에 주방 청소 다 시키면서 집사람이랑 장모님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한다고요. 맨날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짐꾼 노릇에 운전기사 노릇에 이 사람은 자기 짜증나면 저를 막 발로 차기까지 했다고요. 아무리 제가 야망에 눈이 멀었다지만 저 더는 이렇게 못 살겠어요. 뭐야? 시동생은 그동안 차마 말하지 못했던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시부모님께 줄줄이 읊더라고요. 그런 시동생의 말을 다 들은 순간 시어머니께서도 동설 향한 앙금이 폭발하셨던 모양입니다. 시어머니는 자기 팔을 붙들고 있던 동서의 손에서 거지게 팔을 빼내셨어요. 그리고는 시동생처럼 동서의 뒤통수를 세차게 가격하시더라고요. 아! 어머니, 어머니까지 저한테 왜 이러세요? 왜 이래? 넌 내 아들 발로 차기까지 했다면서. 네 부모는 우리 아들 신고처럼 부려먹었다면서. 근데 난 네 뒤통수 한 대 못 치니? 오죽했으면 우리 경연이가 너한테 손이 나갔겠어. 그동안 대충 너 하는 행동을 보고 경연이가 처가에서 쉽게 지내고 있지는 않겠구나 예상은 했었다. 근데 들어보니까 내가 아주 기도 안 찬다. 어머니,
우리 아들이 너랑 안 산다는 말 못 들었니? 그리고 네가 언제 날 부모 취급이나 했다고 계속 어머님 타령이야? 네가 솔직히 아무리 마음에 안 들었어도 같은 며느리 차별하면 집안에 분란만 더 일어날 것 같아서 내 나름대로 널 많이 참아줬다. 큰애한테 미안해하면서.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온 뒤로 너만 오면 아주 집이 조용할 날이 없어서 내가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아니? 근데 기어코 이런 심술까지 부려? 나도 이젠 더는 너 감당 못하겠으니까 당장 여기서 나가거라. 당장! 다들 너무하세요. 이 집 식구들 다 이상하다고요. 결국 두려움을 느낀 동선 엉엉 울며 집에서 도망치듯 나가버렸습니다. 정그런 동서의 등 뒤에 대고 이렇게 소리쳤죠. 이상한 건 너거든? 야, 어디 가서 가정교육이나 다시 받고 와. 그렇게 동서가 나간 뒤 시동생은 가족들 앞에, 특히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욕심에 눈이 멀어서 가족들한테 폐를 끼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특히 형수님, 제 아내 때문에 형수님이 너무 마음고생 많으셨죠? 그래도 절 위해 참을 만큼 참아주신 거 다 알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라도 저 여자랑 이혼하고 저 다시 정신 차릴게요. 사과해줘서 고마워요, 서방님. 그리고 서방님을 위해서라도 그런 비굴한 생활 그만두기로 한 거 진심으로 잘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서방님은 서방님 스스로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하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야망이 확실하던 사람이 오죽 못 견디겠으면 이랬겠나 싶어 전 시동생을 위로해 주었답니다. 시어머니도 오히려 속이 후련한 듯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잘 생각했다. 자식 인생에 참견쟁이 되기 싫어서 지켜보긴 했다만 그렇게 비굴하게 성공해서 뭐 하겠니? 아유, 이제 쟤 안 볼 생각하니까 속이 다 후련하다. 이후 시동생은 동선의 집에 들어가 이혼 선언을 한 뒤 짐을 싸 시댁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절 포함한 가족들은 당연히 콧대 높은 그 집안에서도 아쉬워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랬으니 그동안 시동생을 그렇게 막대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동서가 생각보다 시동생을 많이 좋아한 모양이더군요. 시동생이 그 집을 나온 지 며칠 뒤 동서가 제게 전화해 엉엉 울며 애원하더라고요. 무슨 일로 제게 전화를 했나 싶어 전화를 받아본 전 그런 동서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형님, 제발 제 남편 마음 좀 돌려주세요. 네? 제 남편 그래도 아주버님은 형님 말은 잘 듣잖아요. 처음엔 평소처럼 금세 저한테 다시 납작 엎드릴 줄 알고 기다렸는데 남편이 이제 저한테 완전히 정이 다 떨어졌대요. 제가 아무리 붙잡아도 자기 무조건 저랑 이혼할 거래요. 저 남편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뭐? 그러게 왜 서방님을 그렇게 함부로 대했어? 동서 부모님은 그렇다 쳐도 서방님을 그렇게 좋아했으면 동서라도 잘했어야지. 다 자기가 자초해놓고 이제 와서 왜 이래? 제가 뭐래도 다 받아주니까 당연히 제가 어떻게 하든 다 참아주고 이해해 줄 줄 알았죠. 저희 아빠 회사 물려받고 싶어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젠 안 그러겠다고 싹싹 빌었는데 이미 늦었대요. 형님, 제발 제 남편 마음 좀 돌려주세요. 네? 기가 막혀서.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어떡해. 그리고 동서 진짜 양심도 없다. 그동안 나한테 한 행동 생각 안 나? 어떻게 나한테 이런 부탁을 해? 미안하지만 난 동서 같은 사람 딱 싫어. 돈 좀 있다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소중한 사람까지 함부로 대하는 부류 딱 질색이라고. 이제 동서 안 봐도 돼서 나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이런 소용도 없는 전화 하지 말아줘. 자기 멋대로 행동은 해야겠고 그 대가는 감내하기도 싫고 딱 철없는 아이 같은 모습에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그렇게 동서의 부탁을 거절했더니 그 다음엔 동서의 부모님이 시댁에까지 찾아왔더군요. 마침 남편과 아이와 시댁에 가 있었던 전 예상치 못한 인물들의 방문에 깜짝 놀라고 말았죠. 동서의 부모님은 시부모님께 민망한 표정을 지으며 시동생과 동서의 이혼을 한 번만 막아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의 표정은 냉정하기 짝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들에게 물 한 잔 내어주지 않은 채 차갑게 그들을 내쫓으시더군요. 내 아들을 그렇게 업신여겨놓고 이제 와서 뭐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와서 사과라도 할 줄 알았더니 뻔뻔하기 그지없는 게 아주 집안 수준 딱 보이네. 당장 나가세요. 여보, 저기서 소금 좀 가져와. 확 뿌려버리게. 애원하는 처지에 그래도 자존심은 챙겨야겠는지 저자세도 보이지 않고 사과 한마디 없던 그들은 결국 소금을 맞으며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동안 하소연 남은 눈물을 흘리던 시동생의 모습을 생각하며 아주 속이 다 시원했죠. 시동생은 바로 동서 아버지네 회사를 그만두었고 손쉽게 이혼도 했습니다. 그동안 그 집에서 당한 부당대우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 위자료도 받아낼 수 있었고요. 야무졌던 시동생은 그동안 혹시 몰라 증거를 다 모아놨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후 능력 좋았던 시동생은 금세 전처럼 큰 기업으로 재취업도 할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모든 게 끝난 뒤에도 동서는 계속 시동생을 포기하지 못하고 쫓아다녔더라고요. 계속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며 새로 옮긴 회사 앞까지 찾아왔다고 하더군요. 결국 시동생은 오래도록 사용했던 전화번호를 바꾸었고 또 찾아오면 못돼 처먹은 그 집안 식구들의 실체를 인터넷에 퍼뜨려 동선의 아버지 회사의 명예까지 어떻게든 실추시켜버리겠다는 으름장을 듣고서야 동선 엉엉 울며 시동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시동생이 이혼한 지도 1년이란 시간이 지난 지금 시동생은 아주 후련한 심정으로 잘 지내고 있답니다. 항상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던 동서가 사라지니 시댁 분위기가 얼마나 평화로워졌는지 몰라요. 정말 살 것 같아요. 아무리 성공이 중요해도 내 마음이 편해야 사는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이젠 제 능력 외의 것은 무리하게 욕심 안 부리고 스스로 힘으로 성공해도 하려고요. 시동생은 자기가 욕심에 제대로 홀려 가족들까지 고생시켰다며 아직도 많이 미안해하고 있네요. 세상에 욕심 한 번 안 부려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와 남편은 매운맛 한 번 제대로 본 뒤 빠르게 정신 차린 시동생을 기특하게 여기며 잘 지내고 있죠. 저와 남편은 작년부턴 엄마 아래에서 독립해 스스로 일감을 구해 도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우리의 성장을 보시곤 엄마가 그래도 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엄만 가끔 우리에게 일감을 넘겨주며 여전히 저희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계세요. 그런 엄마의 도움과 우리를 늘 격려해주는 새언니와 오빠가 얼마나 듬직한지 모릅니다. 전 앞으로도 힘들게 절 키워주신 엄마, 그런 엄마에게서 물려받은 도배공이란 직업을 자랑스러워하며 살아가려고 해요. 자신의 삶을 바쳐 지금의 절 있게 해주신 엄마께 오래도록 은혜를 갚으면서요. 그리고 절 많이 위해주는 또 다른 가족인 시댁 식구들과 제 자신보다 소중한 아들 그리고 남편까지 모두를 아끼고 사랑하며 계속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동서나 동서의 부모님처럼 돈이 최고인 줄 아는 사람들을 보면 참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귀히 여길 것이 없으면 사람을 돈 아래로 보나 싶어서요. 물론 살아가는 데 있어 돈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런 돈보다 더 빛나고 오래가는 건 사람의 성품이라고 믿어요. 나를 보다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방법은 성공과 돈만 쫓는 일이 아니라 내 내면부터 갈고 닦는 일이라는 걸 이 사연을 마치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이만 사연을 마쳐보겠습니다. 긴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